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내 때문에 소갈이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의 불화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물론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어요. 화도 냈다가 매달려도 봤다가 생난리를 쳐도 그때뿐이고, 언제부터 인간은 아내가 한두 달씩 연락을 끊고 가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고 결혼에 골인하기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행운아가 분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던 그녀에게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고, 이런 여자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열렬히 구애한 끝에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했거든요. 제가 더 좋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차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확인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발신자는 과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제 문자 왔더라. 과장님이라고. 무슨 일이야? 아, 그거 회사 회식 있었잖아. 그냥 회식 잘 끝났다고 보낸 거야. 그런데 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해? 나도 몰라. 그냥 인사말 아니야. 회사 가면 또 보니까 그러나 보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그렇게 의심해? 그때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도 많았고 야근은 더 잦아졌으며 주말에는 출장이 반복됐습니다. 의심이 커졌지만 첫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모든 걱정을 접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가정은 잠시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육아에 집중하는 것 같았고 저도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돌이 지나자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 가출은 아들이 2살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잠깐 장모님 집에 갔다 온다며 나갔다가 3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애가 엄마 찾잖아. 울고 있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아내는 결국 3일 만에 돌아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제가 따져 물었거든요. 뭐라는 줄 아세요? 숨이 막혀서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가출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님 지인의 펜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해 펜션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아내가 나왔고 뒤에서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가면 나는 일해야 하는데 애는 누가 돌봐? 당신이 돌보면 되잖아. 나는 일 안 해. 난 애만 봐야 해. 내 인생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우리 부부 아니야? 부부.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내의 행동 때문에 장모님을 찾아가 몇 번 상담했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좀 바람기가 있긴 해. 나를 닮아서 그래. 장모님을 닮았다니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장모님은 그저 싱글맘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기에 용기를 내서 장모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을 닮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뭘 굳이 알려고 해. 근데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니까 알고 싶다면 못 알려줄 것도 없지. 나는 그냥 내 맘대로 다 해보고 살았어. 장모님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연우 아빠. 그 사람이 내 첫 번째 남편이었어. 내가 22에 결혼해서 24에 연우 낳고 연우 2살 때 헤어졌지. 왜 헤어지신 거예요? 연우 아빠. 진짜 그 사람은 너무 징글징글했어. 날 너무 구속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참고 뛰쳐나온 거지.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애는 어리지. 나 혼자서 몇 년을 키우다가 연우 5살 때 재혼했어. 그 사람은 좀 괜찮았는데 술만 마시면 때려 부수고 그래서 3년 정도 살다가 도망쳤어. 연우 진짜 아버님은 안 보고 사신 거예요? 그 인간. 뭐 연우한테 정도 없었고 그쪽도 새 출발해서 산다고만 들었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 만났지. 연우가 중학생 때 3번째로 결혼했고, 근데 그 사람은 1년 만에 헤어졌어. 사실 장모님의 사진첩에는요, 아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속에는 계속 다른 남자들이 등장했어요. 아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한 남자, 중학교 졸업식에는 또 다른 남자. 아내의 인생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계속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장모님은 현재 67으로 호적상 결혼만 4번, 도합 같이 산 남자만 해도 10명이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가정이라는 개념, 부부의 의미,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모님의 딸로 살았으니까요. 장모님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으면 바로 떠나야 해. 인생은 짧은데 왜 한 사람한테 목매면서 살아. 남자는 버스랑 같으니까 한 대 놓치면 다음 것 하면 된다고. 장모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불행했던 적 없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떠났지. 왜 참고 살아?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 네 행복이 최우선이다. 남편이든 자식이든 네 행복을 방해하면 과감히 떠나라고. 그게 뭐 잘못됐어? 그래도 장모님, 그 사람은 저랑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때? 남자들도 다 그러잖아. 그냥 눈 감고 살면 되지.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아니면 갈라서는 거고. 연우가 너무 오래 참고 있는 것 같아. 나 같으면 벌써 3번은 바꿨을 거야. 인생은 다양한 남자를 경험해봐야 재미있는 거야. 장모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참 엄마가 필요한 아이가 상처받고 있어요. 자식, 걔네도 크면 다 이해할 거야.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는 거지. 내 딸 자기 자신을 찾게 내버려둬.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돈 쓸 줄만 알지.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몫을 챙겼어. 연우도 그래야 해. 이혼해도 너한테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라고 할 거야. 우리 연우랑 이혼하려면 진짜 푼돈 가지고는 안 될 줄 알아. 정말 이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전 장모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장모님의 영향 아래 자란 아내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내에게 가출은 그저 잠시 숨을 돌리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외도는 새로운 경험을 찾는 당연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아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장모님의 경제적인 면도 특이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새 남편에게서 모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고, 동거했던 남자들에게도 이별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은 꽤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전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두 번째 아이도 생겼거든요. 장모님과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참 답답합니다. 진짜 바람기도 유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불치병인 걸까요?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트리도 꾸미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내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준비할게. 아이들이 잠들면 우리끼리 와인 한잔 할까? 그래, 좋아.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자.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선물을 나눈 후 두 아이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아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와, 예쁘다. 어디 가려고? 아니, 그냥 기분 내려고. 와인 마시자.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가서 통화를 했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외투를 입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 잠깐만 다녀올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 만나면 안 돼? 정말 급하대. 금방 올게. 그렇게 나간 아내는 3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매일 밤 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가 또 가출한 상태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내가 그곳에 있을까 해서요. 어머님, 애 엄마 여기 있나요? 아니, 여기 없어. 근데 왜 자꾸 찾아? 좀 내버려 두라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냥 내가 봐줄게. 장모님의 집 안을 둘러보니 젊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장모님보다 20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내 친구. 연우 애들이구나. 이리 와봐. 삼촌이 선물 줄게. 아이들은 낯선 삼촌에게 경계심을 보였고, 저는 불편한 마음에 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장모님의 11번째 남자였고, 아내는 그 남자의 소개로 만난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을 끼치는 장모님이 아내 옆에 계속 있다면
제 아내는 남편을 두고도 평생 바람을 피우며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매일 가출과 바람을 밥 먹듯이 반복하니까요. 지난 여름 아내의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연우는 항상 새 아빠를 데려오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다른 아저씨가 오니까 우리도 헷갈렸거든요. 한 번은 연우가 이번 아빠는 돈이 많아서 좋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안정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큰 혼란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장모님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잦은 부재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첫째 아이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상담했는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고 하더군요. 아빠,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는 너희들 많이 사랑하지. 그런데 왜 자꾸 집에 안 있어? 엄마가 일이 많아서 그래. 얼른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집을 나간 아내는 2달 후에 돌아왔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하자. 이혼? 절대 안 돼.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가? 지금까지 애들 생각해서 그렇게 집을 나간 거야? 크리스마스에도 가출해서 2달 동안 연락도 없었잖아.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절대로. 이상하게도 아내는 이혼만큼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생일이었어요. 아내는 아침부터 아이와 약속하더라고요. 오늘은 절대 늦지 않고 일찍 들어올게. 케이크도 사올게. 아이가 좋아하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생일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풍선도 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약속 시간인 6시가 되었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됐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아예 없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 케이크 사오는 거지? 케이크 먹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 사서 곧 올 거야. 결국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급히 제가 밖에 나가서 케이크를 사오고 그걸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빠, 엄마 내 생일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많이 바빠서 그래. 이따 들어올 때 형진이 선물이랑 맛있는 케이크 사올 거야. 그날 밤 12시쯤 아내가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케이크는커녕 선물도 없고 아예 빈손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 맞다. 우리 아들 생일이지. 완전 깜빡했네. 아침까지는 알았는데 일 때문에 바빠서. 케이크는? 당신 아침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 케이크 사온다며? 안 사왔어?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늦어서 못 오면 전화라도 하든가
형진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내일 더 크고 맛있는 거 사올게. 근데 당신 술 마셨어? 아, 진짜 숨 막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셨어.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마. 나 그럼 가만 안 있어. 아내는 갑자기 신경질을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다음 날도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가출했어요.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아이들 잘 부탁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2주가 지났고 어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여행 다녀온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둘째에게는 큰 케이크와 장난감 로봇을 사왔더군요. 엄마가 많이 미안해. 생일 때 못 와서. 이제 엄마 계속 집에 있을게. 저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이들은 선물에 기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 이혼? 안 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할게. 당신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면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내가 잘한다니? 그런 말 100번 1000번도 더 들었거든. 근데 달라진다고 해놓고 달라진 적이나 있어? 맨날 남자 만나고 맨날 가출하고. 이게 부부는 맞는 거니? 당신 이혼하고 속 편하게 남자 만나고 다녀.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 안 돼. 절대 이혼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정말 노력할게. 제발.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람 절대 안 변하잖아요. 아내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근데 정말 남편은 의심 안 해? 발신자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또 시작인가? 뭐? 그냥 회사 일이야. 오해하지 마. 예전에도 똑같은 말 했어. 이제 안 속아. 그래, 맞아. 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당신이랑 있으면 숨 막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이혼은 안 해줄 거야. 그냥 당신이 참아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말일까요? 막걸리일까요?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게 부부고 가족이 맞는 걸까요? 아내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이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픕니다. 지난 주말 큰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들이랑 달라?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 우리 가족도 같이 살고 있잖아. 엄마가 가끔 출장 가는 것뿐이야. 거짓말이야. 엄마는 출장 안 가. 그냥 우리랑 살기 싫어서 가는 거지.
아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는 어쩐 일인지 이혼만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님이 절대 이혼하지 마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는다. 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제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벌써 이혼했겠죠. 양육권 문제로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모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대출 갚고 있는 작은 아파트가 전부인데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저를 이용해 왔다면 저도 그들에게 그들이 준 상처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쉽게 동의했어요. 아마도 아직 저에게서 뭔가 더 얻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용서해 줄 거야?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날 깜짝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내는 기뻐했고 장모님까지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도 불러.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하자. 생일 당일 저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말하고 아내와 장모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아내의 과장님이 근무하는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저장돼 있지만 아내의 내연남이었죠. 그 회사에 갔더니 아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긴 대체 왜 왔어? 레스토랑은? 조금만 기다려. 깜짝 선물이 있어.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과장님이 함께 찍힌 사진들과 함께 불륜 커플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내와 장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깜짝 선물이야. 어때? 그 순간 아내의 남자, 과장님이 로비로 내려왔고 현수막과 모인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그에게 건넸어요. 이건 당신 아내에게 보낼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낼 자료고요. 불륜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야겠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주면서 그들을 두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만연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개망신을 줘? 당신은 당해도 싸. 더 망신 안 당한 걸 다행으로 여겨.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어? 뭐? 당신이 망친 내 인생은? 당신이 망친 애들 인생은 안 보여? 이제 우리 끝이야. 이혼 서류에 얼른 도장이나 찍어. 아내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지만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과장님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의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이 알려졌어요. 장모님은 딸의 이혼 소식에 격분해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딸 인생을 망쳐. 그냥 못 가. 돈이라도 내놓고 가. 장모님, 따님 인생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장모님이에요. 그동안 딸이 잘못된 짓을 하면 말리기라도 했어야죠.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아내에게는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제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를 힘들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엄마의 존재감이 원래도 미미했으니까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는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게 됐어. 하지만 가끔은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괜찮아.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아.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아. 가끔은 아내와의 좋았던 시간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거짓말뿐인 아내를 참아내느라 버텼던 제 인생. 이젠 절대 안 참을 거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온전히 저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